그야말로 검은 금요일이었습니다. 목요일장에 이어서 금요일장에서도 뉴욕 증시가 급락세를 이어갔는데요. 주말 사이 또 대형 이슈들도 터졌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증시 지난 금요일에 이미 검은 금요일 한 차례 보냈었는데 오늘 월요일장 어떻게 시작을 할지 이번 부분들 마켓 시그널을 통해서 신호를 잡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주 후반 들어 글로벌 증시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먼저 금요일장 우리 시장이 어떤 시그널들을 보내왔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요일장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 그야말로 검은 금요일을 또 한 번 보냈습니다. 다우지수가 1.51% 하락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각각 2.43% 그리고 1.84%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형 주가 지수가 하락한 것과 동시에 중소형주 주가 지수도 함께 크게 빠졌는데요. 3.52% 하락으로 꽤 큰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날은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해서 시장을 자극했습니다. 비농업 고용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11만 4천 건 증가에 그쳤죠. 6월 수치 17만 9천 건 그리고 예상치였던 18만 5천 건보다 모두 낮게 나왔습니다. 게다가 7월 실업률은 4.3%로 기록이 됐는데 6월에 4.1%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 0.2%포인트 크게 오르면서 이렇게 시장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던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나스닥 S&P 500 지수를 보면 기술주 중심으로 계속해서 또 하방 압력이 강하게 가해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나스닥 지수의 지금 고점 대비 하락률이 10%에 달하고 있는데요. 고점 대비 3대 주요 지수 각각 어떻게 빠졌는지도 함께 보시죠. 일단 다우와 S&P 500 지수는 각각 3.9%, 5.7% 고점 대비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스닥은 10%가량 빠지면서 조정 국면에 진입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더욱더 위험 심리를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시장에서는 지금 극도의 공포를 느끼기 직전인 순간까지 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일명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일 동안 39.31% 크게 오르는 모습들 나타내고 있습니다. 23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공포와 탐욕 지수도 한번 보시죠. 최근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립 부근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를 했었는데 금요일, 목요일 지금 크게 떨어지면서 극도의 공포에 다가서고 있다는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극도의 공포를 느끼기 직전인 시장, 종목별로는 어떤 흐름을 보였을지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에서 하락을 의미하는 빨강색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이후 정규 거래 첫날이었는데요. 그래도 0.7%가량 상승으로 반응을 했지만 기타 다른 M7 일명 다른 M7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 넘게 내렸고요. 엔비디아도 전날 급락세에 비해서는 조금 약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1.78%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악재가 하나 터졌죠. 블랙웰의 대량 양산이 올해 4분기가 아닌 내년으로 미뤄질 것 같다라는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이 월요일장에서 어떻게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알파벳 2.35%, 메타가 1.93% 내렸고요. 아마존 실적에서 실망스러운 부분이 좀 있었었죠. 8% 이상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테슬라도 역시나 4% 이상 빠졌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초록불, 상승불이 켜져 있는 곳 그래도 경기 소비재가 아닌 지금 필수 소비재 쪽이 좀 켜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경기 침체에도 그래도 꾸준히 소비할 만한 것들을 생산해내는 기업들의 지금 시선이 쏠려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금요일장의 특징주도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죠. 실적에 의해 움직이는 기업들이 참 많았습니다. 애플 일단 AI 기대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버핏은 주말 사이 또 절반을 팔았다라는 이야기 들려왔죠.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고요. 아마존 실망스러운 실적에 가이던스까지 약하게 나오면서 8% 급락했다라는 것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인텔인데요. 인텔이 26%,
4% 폭락했습니다. 실적 쇼크에 대규모 해고까지 이어지면서 인텔에 대한 투자자들의 자신감이 좀 많이 하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50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지금 하락한 종목들 봤는데요. 그래도 오른 종목들도 꽤 있었습니다. 실적에 의해서 오른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클라우드 플레이어, 클라우드 기업이 되겠습니다. 6.8% 강세를 보였습니다. 역시나 호실적에다가 향후 가이던스까지도 긍정적으로 나왔다라는 점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도어대시는 음식을 배달하는 기업이 되겠죠. 2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는데 특히 디지털 주문이 증가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했습니다. 클로록스는 세제를 생산해내는 기업이 될 텐데 필수 소비재로도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호실적에다가 가이던스까지 상향 조정하면서 7%대의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버핏이 애플을 판 내용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버크셔 서웨이의 애플 지분 가치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이 위에 있었는데 지금 1분기에 한번 팔았고요. 그리고 2분기에도 대거 판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죠. 일단 3월 말 지분 가치가 1,400억 달러였는데 이게 6월 말에는 840억 달러 정도로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2016년 이후 첫 지분을 공개했었는데 그 이후로 주가가 900%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 차익 실현은 가능하다라는 주장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블룸버그가 보도를 하기를 이 월가에서는 버핏 매도에 흔들리지 말라고 조언한다라는 그런 헤드라인을 냈는데요. 그런 이유들을 나열해 보니까 일단 단순 리스크 관리 차원이지 그런 게 아니었다면 저렇게 남기지 않고 전부 다 지분을 팔았을 것이다라는 설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차용하자면 대차 대조표가 여전히 애플의 경우 양호하고 시장을 계속해서 아웃퍼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금 버핏이 애플을 판 것에 크게 휘둘리지 말라라는 그런 의견들이 월가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인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채금리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장에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처음으로 4%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더 떨어졌습니다. 3.791% 10년물이 기록을 했고요. 2년물도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렇게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국채 가격이 오르고 있다.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을 찾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 유가와 국제 금값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국제 유가는 하락세 이어갔습니다. 3.66% 급락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지면 수요에 대한 우려가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수요 우려에 대한 부분으로 급락세가 나온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금도 소폭 약세를 보였는데요. 최근에 경기 침체 우려에다가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강하게 더해지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었죠. 차익 실현 물량이 일부 나온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요일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월가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생생한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김상윤입니다. 네, 지난 2일 뉴욕 증시가 검은 금요일을 보냈습니다. 연이틀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금요일 시장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그야말로 검은 금요일이었습니다.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1.51%, 무려 610포인트 빠졌고요.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도 2.4%, 대형주 벤치마크인 S&P 500 지수도 1.84%가 급락했습니다. 나스닥은 고점 대비 10% 이상 빠지면서 2주의 조정장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S&P 500과 다우지수도 고점 대비 각각 6%, 4%씩 빠졌습니다. 공포지수 불리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는 25.82% 급등한 23.39까지 치솟았습니다. 1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시장이 급변한 것은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고조된 탓입니다. 이날 고용보는 7월 실업률이 4.3%까지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대비 0.2%포인트 올랐고요. 시장 예상치 4.1%도 웃돌았던 것이죠. 7월에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11만 4천 건 증가에 그쳤습니다. 월가 전망치 17만 5천 건을 비롯해 12개월 평균치 21만 5천 건을 훨씬 못 미쳤습니다.
고용 쇼크라고 불리만 했던 것이죠. 이에 따라 국채금리는 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연준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무려 28bp나 빠진 3.88%까지 뚝 떨어졌고요. 글로벌 국채 벤치마크인 10년물 국채금리도 17.8bp나 떨어진 3.79%까지 떨어졌습니다. 급격한 경기 침체 우려에 투자자들은 위험자산인 주식에서 돈을 뺀 뒤 안전자산인 국채로 자금을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모기지 금리 역시 1년여 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모기지 뉴스 데일리에 따르면 30년 만기 모기지 평균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22bp 하락한 6.4%로 지난해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달러 약세도 이어졌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요. 경기 침체 우려에 수요가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국제 유가도 3% 이상 급락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렇듯 시장이 경기 침체 우려를 빠르게 반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심각한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미국의 경기 침체에 가는 데 역할을 하는 3회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3개월 평균 실업률이 12개월 최저치보다 0.5%포인트 높으면 경제가 불황에 빠진다는 법칙이죠. 3개월 이전 평균치 4.1%인데요. 최저치보다 지금 현재 0.5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3회 법칙을 적용한다면 미국 경제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중 JP모건과 시티은행은 경기 침체에 근접했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서비스 부분의 중심으로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둔화하고 실업률이 상승했다. 그리고 고용 확산 지수도 불황기를 제외하고는 하강 두 번째로 50% 이하로 뚝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고용 시장이 매우 약화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티은행은 고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약화하고 향후 인건비를 줄이려는 이 기업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면서 올해 중 실업률이 5% 이상으로 빠르게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두 은행은 경기 침체를 피하기 위해 연준이 9월 50bp D컷을 단행한 이후 연달아 11월에도 50bp, 이후 12월에는 25bp 내리는 등 연내 3차례 총 125bp까지 금리를 끌어내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당초 25bp 순차적으로 계단식 금리 인하를 예상했다면 이제는 엘리베이터식 금리 인하로 베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평가도 적지 않습니다. 일단 실업률이 4.3%까지 오르긴 했지만 역사적으로 아직 낮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기업 해고율도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도 과거와 다른 상황입니다.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6월 해고율은 0.9%에 불과합니다. 전달보다 오히려 0.2%포인트나 떨어졌고요. 2년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낮은 수준인 것이죠. 연준 내 사실상 2인자 역할을 하고 있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이를 두고 고용시장은 악화하는 게 아니라 느슨해지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 실업률 상승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노동 공급이 확대된 탓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은 이민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자리를 찾으면서 경제활동 참가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당장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이민자들이 있기 때문에 덩달아 실업률도 함께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팬데믹 직후만큼 고용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은 것도 원인이죠. 3회 법칙을 만든 클라우디아 연준 전 이코노미스트도 실업률이 오르긴 했지만 역사상 최저치에서 정상 수준으로 가고 있다면서 실업률이 더 상승하겠지만 그렇다고 9월, 10월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낮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네,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했다라는 평가도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시장이 변동성이 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이슈들 또한 자세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빅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나요? 네, 일단 시장은 당분간 미국의 경기 침체 여부를 가늠하며 변동성을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5일 ISM과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를 일단 주시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 제조업은 위축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반면 미국 경기를 대부분 주도하고 있는 서비스업은 여전히 탄탄한 편입니다. 하지만 만약 서비스업 위축 조짐이 보인다면 시장의 충격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 등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계속 나올 예정입니다. 이들이 경기 침체 우려가 과다하다고 보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침체 우려가 있다고 보는지 이들의 멘트 하나에 시장도 민감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외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에어비앤비, 우버, 코스트코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도 나옵니다. 이들이 실제 경기 침체에 따라 실적이 타격
소식을 읽고 있는지도 주시해서 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네, 이번 주 주목해봐야 될 일정들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놓치면 안 될 이슈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확인하는 머스트노우 5 시간입니다. 바로 5가지 주요 소식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가 크게 출렁였던 건 7월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였습니다. 예상 밖의 깜짝 실업률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고용 증가세가 시장의 전망치를 크게 하회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서는 공포감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7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11만 4천 명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시장의 예상치인 17만 6천 명 증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였고요. 직전월 수치였던 17만 9천 명 증가와 비교해도 고용시장 냉각이 확연히 눈에 띄었습니다. 또 7월 실업률은 4.3%로 2021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는데요. 지표 발표 이후 월가의 주요 금융회사들은 연준이 9월부터 잇따라 빅컷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쏟아냈습니다. 시티그룹은 기존 전망을 수정하며 연준이 올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총 1.25%포인트 인하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내년에도 금리 인하를 이어가며 내년 중순까지 기준금리를 3%에서 3.25%포인트 수준으로 내릴 것으로 전망합니다. 일각에서는 연준이 이미 금리 인하 시기를 실기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날에는 이미 PMI로 인해서 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았다면 이날은 결국 고용시장 냉각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시장에 공포로 작용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월요일장 국내 증시에 어떤 추가 악재로 작용할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함께 볼 텐데요. 네, 주말 사이에 또 대형 추가적인 악재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B200 블랙웰 설계에 결함이 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생산이 3개월 전도 지연이 될 수 있다는 소식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미 이 소식은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고객사들을 통해서 전해졌는데요. 네, 현재 TSMC와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앞서 젠슨 왕 CEO는 블랙웰을 장착해 AI를 훈련할 시 성능이 4배 이상 향상된다며 오는 연말 출시 예정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현재 계약을 맺고 칩을 기다리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 업체들에겐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데요. 블랙웰의 출시가 늦어진다면 이 빅테크 업체들이 내년 1분기부터 계획 중이었던 AI 모델 개발 일정에도 차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자체 실적에도 생산 지연은 악재로 작용합니다. 블랙웰 제품이 내년 엔비디아에 2천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안겨줄 것이라는 월가의 예상이 있었지만 이 매출 전망 조정 또한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최근 AI 산업에 대한 거품론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뿐만이 아니고요. 최근 엔비디아는 반독점 논란 이슈도 한번 크게 불거졌는데요. 이에 따라 이 인공지능 대장주로 불리던 이 엔비디아의 주가에도 큰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 6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엔비디아 주가 현재는 20% 넘게 내려온 상황인데요. 우리 국내외 반도체주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방향성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말 사이 또 대선에도 큰 지각 변동이 있었습니다. 네,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공식 후보로 민주당에 선출이 된 셈인데요. 흑인 여성이 이렇게 미국 주요 정당에 선출이 된 것은 최초라고 합니다. 대의원표 과반수를 확보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주별 지지율이 초박빙의 결과를 보이고 있고 또 전국 단위 지지율이 50%로 트럼프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다는 보도 또한 있었습니다. 한편 트럼프 후보가 9월 4일 폭스뉴스에서 TV 토론을 제안을 했고 해리스는 이를 수락을 했는데요. 기존 바이든과 예정되어 있었던 9월 10일 ABC 뉴스 토론에 대해 팽팽한 신경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의 입장 차이로 TV 토론이 성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감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해리스 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재선을 포기한 지 12일 만에 공식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해리스 부통령의 향후 어떻게 대선 방향성이 흘러갈지도 주목을 해보셔야겠고요. 또 해리스 부통령 중으로 또 그린 산업이나 친환경, 전기차 등 다양한 섹터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주가들의 방향성 또한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 애플의 지분을 절반 가까이 축소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보유 현금이 한화 기준으로 377조 원에 달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애플의 지분을 지난 1분기에도 이미 13%가량 축소한 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세금 절감을 위함이다라고 일축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1분기 절세를 이유로 13%가량 처분한 뒤 2분기에 매각 속도를 높인 것에는 절세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버핏은 그동안 기술주 투자에는 소극적이었지만 예외적으로 애플에는 2016년부터 막대한 투자를 해왔는데요. 주가는 그 이후 10배가량 올랐고요. 작년 말 기준 애플의 지분 가치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한 포트폴리오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네, 주식 매각 이후 적극적인 추가 매수에 나서지 않으면서 역대 최고의 현금 보유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 주식 매각의 원인은 명확하게 공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최근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이 아니냐는 우려감도 나오고 있고요. 이번 현금 보유량이 향후 어떻게 향할지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도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테슬라의 중국 판매량 관련된 소식인데요. 4개월 만에 회복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7월 판매량이 15%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전월과 비교했을 때는 4.4% 높아진 수치입니다. 7월 테슬라 상하이 공장의 전기차 출하량은 74,117대로 전년 동기 대비 15.1%가량 증가했다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앞서 테슬라는 중국에서 지난 6월까지 3개월 연속 출하량 감소를 기록했는데 4개월 만에 이런 부진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중국 내 전체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판매는 여전히 감소 추세를 보이는데요.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와 소비자 지출이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테슬라가 최근 베이징의 보험 중개 회사 또한 설립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보험 회사를 설립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렴하게 보험 서비스를 좀 내놓기 위해서 자체 보험 서비스를 출시했다라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현재 테슬라가 중국 쪽에서 공격적인 판매 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이 중국 쪽에서 테슬라의 방향성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머스트노우 5 시간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국 소비자 신용 올 1-1 실적 발표. 피트 이게 다 금리 인하 안 한 파월 탓이라고? 네. 자, 뭐 탓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면 파월 더욱더 아니면서. 그렇죠? 자, 이번 주에 지난주 예상보다 부진한 일자리 보고서와 경제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뒤흔든 후
투자자들은 이번 주에 서비스 부문, 소비자 신용 수준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를 얻을 것이다. 네, 거시경제 지표는 저렇게 되어 있고요.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암젠, 길리어드 사이언스 등 여러 대형 제약사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역시 이거죠.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 투톱이 굉장히 강력한 상승을 이루면서 지금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무너지다 보니까 제약사에 기대려는 그 기대가 많아지고 있죠. 제약 음식료주들이 미국은 방어를 쳐주기 때문에 그렇죠. 뭐 지금 워낙에 그 저기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관심 많아서 그렇지 제약주 음식료주는 엄청 강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무슨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고 무슨 인텔이 23% 빠지고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머크랑 웨브비랑 무슨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애들은 지금 다 신고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저 다양한 방면이 있다는 거죠. 총이 있는데 옆에 보면 칼도 있고요. 옆에 보면 활도 있고요. 옆에 보면 태권도도 있고요. 옆에 보면 유도도 있고요. 옆에 보면 복싱도 있고요. 옆에 보면은 저기 그 브레이킹 댄스도 있어요. 그렇게 다양합니다. 자, 미국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월요일부터 S&P 서비스 PMI, ISM 서비스 PMI가 나오네요. 우리 지난주에 제조업 PMI 봤죠? 제조업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서비스가 나옵니다. 서비스도 똑같아요. S&P에서 나오는 게 있고 ISM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S&P와 ISM이 왜 같은 날 발표하는지 모르겠으나 항상 같은 날 발표를 해가지고 어쨌든 뭐 두 개 다 그 뭐 장의 해석에 따라서 뭐 중요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 ISM 같은 경우가 조금 더 그 S&P보다는 느리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죠. 자,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 발언이 있고요. 샌프란시스코도 뉴욕에 의해서도 중요하죠. 뉴욕 연준 총재랑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 미국의 주요 도시니까요. 그다음에 CSX 팔란티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자, 8월 6일 미국의 무역 수지죠. 무역 적자. 근데 미국은 계속 적자니까 그냥 무역 적자로 써놨나 이거? 미국은 그냥 맨날 적자잖아요. 적자인데도 세계 1등이고 달러를 찍어낼 수 있으니 별 걱정을 안 하죠. 돈을 그냥 적자면 돈 찍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장부에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러면 돈을 막 찍어내 그러면 플러스가 돼요. 아니 그냥 없어져. 아니 돈을 막 찍어내면 되잖아요. 그냥 그 부르마블로 따지면 그냥 왕이에요. 미국은 돈 다 찍어내면 되죠. 그러면 빚이 많으면 돈 찍어내면 돼 그만큼. 그렇죠? 왕이에요. 암젠, 캐터필러, 우버,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 슈퍼마이크로컴퓨터 슈마컴 해서 애칭으로 불리는데 이것도 관심 많으시죠 지금. 엔비디아랑 그 쌍으로 가는 거잖아요. 두 개가 지금 액침 냉각 관련해서. 그래서 얘도 지금 뭐 관심 많을 것 같고요. 얀브렌즈, 레딧, 얀브렌즈 제가 좋아하는 건데 미스터 피자. 그렇죠. 그 암젠이 드디어 여기 나오네요. 암젠도 지금 상당히 주가가 좋은데. 그리고 우버, 에어비앤비 같은 건 이제 여행주에 관련된 것이죠. 자, 그 다음 수요일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은 뒤에 나오나요? 그죠? 대장이 나오네요, 이제. 8월 7일 수요일 소비자 신용 나오고 대출 같은 거예요. 막 미국 소비자들이 대출을 얼마나 받고 어떤 적인가 학자금 대출이니 뭐 직장인 대출이니 막 그런 거 다 나오고. 자, 노보노디스크 드디어 등장했네요. 유럽에서 시가총 1위. 그렇죠? LVMH를 제치고 노보노디스크가 1위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루비통의 자존심에 금이 갔다. 노보노디스크가 그 비만 치료제 하나 팔아가지고 저렇게 올라갔고 미국 증시에도 상장되어 있고 덴마크 증시에도 상장되어 있죠. 덴마크 증시 시가총 1위입니다. 자, 월트 디즈니, 쇼피파이 그리고 CVSS 실적 발표 나오네요. 자, 월트 디즈니도 기대가 되네요. 그렇죠? 그때 아이언맨 닥터둠으로 복귀한다고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렇죠? 얼마나 급했으면 루소 형제랑 다 같이 불렀어요. 그렇죠? 하도 저기 PC 논란이 있어서 밥 아이거 회장도 복귀해가지고 그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 프로파간다 같다고. 프로파간다가 그 세계 2차 대전 때 선전 용어로 막 써가지고 사람들 현혹시키고 히틀러가 막 그 언론 조작해가지고 막 그런 그 용어들을 프로파간다라고 해요. 막 선전 문구들을 막 해가지고 사람들을 선동시키는 그런 문구들. 근데 자꾸 월트 디즈니의 작가들이 그걸 쓴다고 밥 아이거 회장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꾸 그래가지고 PC주의 사상을 주입하려고 사람들한테 남녀는 평등해야 되고 뭐 여자는 주인공은 백인만 하면 안 되고 흑인도 해야 되고 이런 거 자꾸 집어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뭐 그런 거 다 선의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까지 그걸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멋있는 남자, 예쁜 여자가 나와가지고
그 외모 지상주의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봐왔는데 그거를 다 망가뜨려 놓으니까 다 떠난 거죠. 그렇죠? 마블 팬들도 다 떠나고 디즈니 팬도 다 떠났어요. 그래서 밥 아이거 회장이 돌아와서 밥 아이거 회장도 그 말을 했어요. 그 말을 하자마자 아이언맨 복귀시키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뭐 지금 다 망쳐져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뭐 원작 코믹스에도 그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버튼을 잘못 눌러서 닥터둠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어차피 멀티버스로 다 퍼트려 놨기 때문에 거기서 마무리를 지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어요. 세상이 다 찢어져 버려가지고 다시 다 망가뜨려야 돼. 나쁜 놈이 나와가지고. 그것도 착한 놈이었는데 나쁜 놈. 약간 스타워즈 같지 않나요? 스타워즈? 가면을 갈랐더니 그 나쁜 놈이 아버지였잖아요. 네 아버지다. 그렇죠? 그런 걸로 뭐 마무리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월트디즈니 실적이 나오고 8월 8일 날 도매 재고. 자, 재고가 많이 쌓이면은 이것도 어떻게 해석에 따라 틀릴 수가 있죠.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가지고 재고를 많이 쌓아놨다. 이럴 수도 있고 경기가 안 좋아서 재고가 많이 쌓였다. 이걸 수도 있어요. 이 흐름을 봐야겠죠. 자, 일라일이 나옵니다. 끝판왕은 8월 7일, 8일 날 나오죠.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일이. 과연 이 두 개의 제약사가 지금 매그니피센트 세븐으로 실망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미국 증시에 힘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자, 길리어드 사이언스까지 나오고요. 자, 앞에 8월 6일 날 암젠도 있었죠. 암젠, 노보노디스크, 일라일리, 길리어드 사이언스. 굵직굵직한 대형 제약사들 다 나옵니다, 지금. 자, 톰 바켄 리치먼드 연준 총재 발언 있고요. 자, 8월 9일. 금요일에 하나 있네요. 하와이안 일렉트릭 실적 발표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결국에는, 그쵸? 제약주가 해줘야 된다. 그쵸? 제약주밖에 기대할 게 없죠, 지금. 제약주가 여기서 버텨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방어적인 능력이 있잖아요. 제약주 같은 경우에. 아무리 경기 어려워도 아파서 죽으면 안 되니까 약은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배고프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음식료 제약은 기본적으로 방어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방어 능력이 있는데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그 제약사나 음식료주는 성장성까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의자, 배당주의자, 방어주의인 이 음식료 제약주들이 버텨주면은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그 출렁거림.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이 출렁거림이 이런 다이나믹함이 있는 거고 음식료 제약은 그보다는 파동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그게 융합이 되어서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미국 증시가 우상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출렁거림이 엄청난 파도의 어떤 파동에 대해서 우리의 심장의 두근거림을 음식료 제약이 좀 자제해 줄 수가 있는, 워워해 줄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이죠. 이런 게 있어서 다행이죠, 미국은. 자, 이제 일라이릴리를 보겠습니다. 일라이릴리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 많으니까. 실적 보죠. 꽉 찼네요. 자, 노보노디스크 있었고, CVS 헬스도 있었네요. 이것도 중요하죠, CVS 헬스도. 이거 CVS 헬스 얘네에서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너무 저기가 심해요. 편의점에서 그 하나 팔려면은 진짜 어렵잖아요. 편의점에서 뭐 하나 올리려고 하면은 난리 나요. 제약협회에서. 그렇죠? 근데 여기는 되게 쉽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편의점 같은 데서 우리 예를 들어 비아그라 같은 걸 살 수 있다. 이런 세상이죠. 약간 다르죠. 우리나라는 장벽이 많아요. 자, 캐터필러도 지금 여기 있고요. 캐터필러 최근에 계속 좋았죠. 계속 좋았고, 뭐 이것도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요. 리비안, 그렇죠? 지금 뭐 또 엄청나게 큰 사건이 터져버려가지고 지금 무슨 날벼락입니까, 진짜. 전기차 한 대 때문에. 이렇게 더운데 어떻게 해요, 진짜? 그렇죠? 화재 나가지고 난리 났죠, 지금. 500세대가 집을 떠났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자, 니콜라 여기 나오고요. 니콜라도 뭐 어떻게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제2의 테슬라가 될 줄 알았지만 지금까지는 아무 그게 없고요. 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라이릴이 아까 있었고, 유니티 엔진도 또 있네요. 우리 이거 유니티 엔진이 얼마나 좋아졌는가 한번 볼 필요가 있네요. 우리나라에서 펄어비스가 자체 엔진을 가지고 만들잖아요. 근데 대부분 유니티 엔진, 뭐 이걸 많이 사용하니까 게임 회사의 어떤 실적도 이거 볼 수가 있겠고요. 파라마운트 영화사도 하나 있네요. 자, 재밌는 것들이 이번 주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실적을 잘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라이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라이릴리. 제약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가 또 황이죠. 자, 매출액 2024년도 1분기. 2분기 아직 안 나왔습니다. 1분기를 프리뷰 해보는 거예요. 프리뷰가 아니라 지금 돌아보는 거죠. 26% 증가를 했습니다. 와, 매출액 26% 증가. 자, 순이익 67% 증가. 어마어마하네요. 이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오르죠. 주당 순이익 66% 증가. 와, 이게 일회성 비용 제거해도 60% 증가. 대단합니다. 이거 무슨, 이게 제약주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나, 이거. 자, 다이아비츠,
이게 당뇨병입니다. 바로 지금 노보노디스크랑 일라이릴리가 결국 당뇨병 치료제에서 시작한 거 아니에요, 이게. 당뇨병 치료제를 개발했는데 거기서 이제 비만 그 체중 감량 효과가 나타나서 그거를 용법하고 용량만 달리해서 다시 비만 치료제로 내놨잖아요. 근데 지금 그 비만 치료제가 동이 나버리니까 당뇨병 치료제라도 받아가지고 그거라도 먹으려고 지금 그거라도 먹는 것도 있어요. 노보노디스크도 경구용. 근데 보통 이제 주사 제형이니까 그거라도 맞으려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비만 치료제가 너무 잘 팔려서 수급이 딸려서 못 구하니까 그 전에 개발했던 당뇨병 치료제까지 지금 받아버리는 지금 약간 편법이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도 내가 환자가 와가지고 나 비만 치료제 빨리 달라. 지난달까지 맞았는데 없다. 그럼 이제 그거를 교차 처방으로 그게 내주는 거죠. 의사가 판단하에 당뇨병 치료제를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당뇨병 치료제 쪽에서 시작이 된 건데 결국 일라이릴리랑 노보노디스크가 여기가 지금 31%가 증가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31% 증가. 전체 매출액이 26% 증가했는데 지금 당뇨병 쪽에서는 평균치를 넘어버린 거죠. 당뇨병이 하드캐리했다. 그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더 높은 게 있네요. 여기 온콜로지. 온콜로지 종양학인데 종양학. 쉽게 말해서 우리 항암제. 자, 뭐 아스트라제네카, 로슈, 노바티스. 그거에 비해서 이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릴리는 항암제 쪽이 약하고 쟤네는 그냥 비만 치료제 아니었어? 여기 지금 비중도 보면은 여기 당뇨병 치료제가 62.6이에요. 절대적이긴 한데 온콜로지가 그 다음에 20.6이나 있거든요. 5분의 1이 항암제예요. 일라이릴리도 항암제가 약한 쪽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록소 온콜로지라는 회사를 몇 년 전에 투자를 하면서 그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 항암제가 또 터질 수도 있다는 거죠. 계속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 9.5 차지하고 있는 이뮤놀로지, 이게 면역학 부분이고요. 여기 7% 증가했고, 뉴로사이언스, 여기가 4.4% 매출 비중이 차지하는데 여기 8%가 증가했습니다. 자, 일라이릴리를 노보노디스크보다 조금 더 투자를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사람의 이유는 요거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 당뇨병 치료제가 만능이 돼버렸어요, 사실. 뭐냐면 당뇨병 치료제를 개발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게 비만 치료제로 갔잖아요. 근데 갑자기 무슨 저기가 좋아진대요. 무슨 뇌도 좋아지고 무슨 간도 좋아지고 심장도 좋아지고 다 만능이 돼버렸어요, 지금 사실. 도대체 어디까지가 만능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 지금 따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나네밥. 그 제품명은 키순라예요. 그러니까 이 FDA 승인을 받으면 이제 제품이 출시될 수 있으니까 그땐 제품명이 붙잖아요.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 지금 그 레이저트닙이라는 물질을 유한양이 허가를 받고 나서 렉나자라는 제품명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품명으로 제품 출시되기 전에는 이제 뭐 티닙이니 티마빈이 무슨 성분명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얘네가 도나네맙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일라이릴리가 도나네맙을 개발하고 있다가 치매 치료제를 계속 거부를 당해가지고 못하고 있다가 FDA가 통과를 시켜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제품명으로 키순라라고 나왔죠. 지금 여기가 지금 색다른 부분이죠. 뉴로사이언스가. 이 부분이 지금까지 건드려보지 못한 영역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우리 세상에서. 항암제는 건드린 적이 있는데 이 뇌는 한 번도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뇌는 뚫고 들어가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뇌는 중요한 부분이라 우리 몸에서 가장 강력하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뇌를 뚫고 들어가서 그 약효를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가 정복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치매 그 일종인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 걸리신 환자나 환우분들은 그냥 그걸 완화하면서 갈 뿐이지 치료할 마음은 없었어요. 마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게 약이 없었으니까요. 세상에. 근데 거기서 이제 약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얘네가 두 번째로 허가를 받은 것이고 일본의 에자이 회사랑 지금 같이 처음에 나왔던 그 레카네맙이 있죠. 그거랑 이제 둘이 경쟁을 하는 건데 어쨌든 이제 그 뇌도 이제 건드리기 시작했다. 이 부분이 또 만약에 터진다면은 그렇죠.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당뇨병 치료제가 있고 그리고 요 9.5% 차지하는 면역학 부분이 있고 그리고 20.6% 차지하는 이 종양학 부분, 요 항암제 쪽도 있고 이게 4.4%만 차지하는 요 뇌 쪽이지만 뇌 쪽은 굉장히 이 성장성이 포텐이 큰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다양합니다. 분야가 다양해요. 비만 치료제가 올리가 아니에요, 얘네는.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에서 역시 28% 증가했고 유럽도 32% 증가했고 아시아가 약하네요. 얘네들은 재팬이 6% 마이너스, 차이나가 1% 마이너스 났습니다. 나머지 지역에서 33%입니다. 나머지 지역에서 더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나라 제약사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그 제약사까지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그래도 열심히 하니까 유한양 한미약품. 우리나라 바이오 회사들이 웬만해서 그들을 못 이기는 이유. 야, 이걸 이길 수가 있습니까? 자, 보세요. 영업이익이 68%가 증가해서 2.50 빌리언 달러 벌었어요. 장사에서 번 돈이잖아요. 그 버크셔 해서웨이 아까 나왔는데 저 버크셔 해서웨이 다 너무 버크셔 해서는 혼자만 토요일 날 하거든요. 주말에.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워렌 버핏은 영업이익을 중시하잖아요. 주당 순이익을 중시하지 않아요. EPS를 중시하지 않아요. 주당 순이익에 이런 식으로 일회성 비용이 들어가거나 어떤 변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워렌 버핏은 영업이익을 항상 내세우거든요. 근데 영업이익이 실질적으로 돈을 번 거라는 거죠. 실제 장사를 해서 돈 번 거. 근데 얘네가 일라일리가 장사해서 번 돈이 2.50 빌리언 달러인데 그거 다 어디가 넣나 보세요. R&D 연구개발에다 익스펜스한 게 2.52 빌리언이에요. 영업으로 번 돈을 다 연구개발에 여기 그려져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현미경 문방구에 사서 요거 하면서 나 과학자 돼야지. 과학자 안 됐죠? 근데 어쨌든 현미경 사서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R&D에다 2.52 빌리언 달러 쏟아붓습니다. 이게 한 분기에 2.52 빌리언 달러를 쏟아붓고 있는데 한 1년 동안 매출액이 이 2.52 빌리언 달러에 발에 10분의 1도 안 되는 우리나라 제약사 바이오 회사에서 무슨 성과를 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영업이익을 다 R&D에 쏟아붓고 있다. 자, 보겠습니다. 컨센서스. 자, 4월 30일 날 나왔던 것이고요. 매출액은 너무 높게 잡아서 스트로크가 나왔어요. 컨센서스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렇죠? 이익을 보겠습니다. 시장의 눈높이가 워낙 높은 거예요. 자, 이익을 보겠습니다. 이익은 서프라이즈입니다. 시장의 눈높이가 높았지만 그걸 또 뛰어넘었어요. 이익이 많이 났다. 2.58달러 나왔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일라일리도 몇 안 되는 저일까요? 자, 942.95인데 19.33 오르면 도달되게 됩니다. 야, 얘도 1,000달러 가나요? 무슨 1,000달러가 왜 이렇게 많아? 야, 일라일리 다음 저희 보겠습니다. 오, 스트롱바이. 16바이의 4월드. 스트롱바이입니다. 강력 매수.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주가는 밑으로 빠져 있네요. 여기서 지금 개파락 나오고 여기도 개파락 나오고 투갭이 나왔네요. 보통 일봉에서 투갭 정도 나오면은 반등이 나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좀 폭이 넓어졌죠. 진폭이 넓어졌습니다. 50주선도 깼고요. 51선도 깼고. 주봉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 만약에 좀만 더 내려오면 정말 매력적인 가격 아닙니까? 여기 주봉에서 50주선인데 2022년부터 더 전이죠. 전후가 더 없죠. 50주선 깬 적이 없죠, 지금. 50주선에 만약에 정말 50주선에 온다, 이게 만약 조정해서. 이건 진짜 2022년부터 3년 만에 지금 저희 걸어야 돼요. 올인해야 돼요. 그렇죠? 월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는데 사실 이격 조정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이 정도면 이격 조정해야죠. 이격 조정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자,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줄 매드평입니다. 우리나라 양궁에서 그렇죠? 남자 단체전 말고 개인전에서 둘 다 마지막에 미국 선수랑 10점을 쐈는데 4.9mm 차이로 결정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아까 전에 파월탑만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금리 결정, 환호냐 야유냐 그 차이는 4.9mm. 주말 사이 애플을 버핏이 팔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에 나도 애플 팔까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계셨을 것 같은데요. 시그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버핏이 애플 지분을 어떻게 팔았는지 그 수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월 말 대비 6월 말에 지분이 약 49% 축소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8억
6주에 거의 가까웠던 주식량이 지금 4억 주가량으로 축소됐다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 지분 가치가 1,400억 달러에서 842억 달러로 주저앉았다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이 버핏이 애플 지분을 판 게 처음이 아닙니다. 세 번째인데요. 다음 차트도 함께 보시죠. 2023년 4분기에 지분의 약 1%를 매도를 했었고 올해 1분기에도 매도를 했었죠. 그리고 이때 세금 이슈 때문에 파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의 불안을 좀 잠재웠었는데 이번에 다시 대량 매도에 나서면서 시장 불안이 커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나도 팔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월가에서는 아직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일단 대차 대조표 양호하고 다른 기업들을 아웃퍼폼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고 버핏의 애플 지분 축소는 단순 리스크 관리 차원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애플에 문제가 있었다면 전부 다 팔았을 것이다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또 AI 기반의 슈퍼사이클을 앞두고 있는데 왜 지금 팔 거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CFRA 리서치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쏠림이 강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 보면 차익 실현 기회가 왔을 때 차익 실현하기 마련이다라면서 최근 애플의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버핏도 충분히 차익 실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요. 사실 버핏이 지금 애플의 지분을 대량 매도했지만 여전히 포트폴리오에서 1위 자리를 강하게 유지하고 있는 게 바로 애플이거든요. 그런 모든 부분을 감안했을 때 월가는 아직 팔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버핏은 왜 팔았을까요? 이유 한 가지를 과거 발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 리스크가 매우 작거나 사업 리스크가 크거나 많은 돈을 벌게 해줄 것 같지 않은 곳엔 돈을 안 쓴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애플이 고성장을 해왔지만 AI 지출에 따른 그런 성장이 지금부터는 그만큼 강하게 있지는 않을 것 같다. 있긴 하더라도 이전만큼 애플이 강하게 오르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살며시 해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분 일부를 축소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다른 이유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요. 일단 버핏은 경기 침체에 대비를 했다거나 아니면 추가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 차원에서 애플의 지분을 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버핏이 애플만 판 건 아닙니다. 다른 종목들도 일부 지분을 매도하고 있는데요. 벌써 7개 분기 연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에만 900억 달러를 매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 대비용일까, 추가 하락 대비용일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현금을 많이 늘렸다라는 점에서 두 가지 다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경기 침체 대비라기보다는 추가 하락 대비가 아니었을까라는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무슨 차이야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워런 버핏이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라고 생각했느냐 아니냐 그냥 단순히 시장의 공포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냐 그런 차이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왜 경기 침체 대비용이라기보다는 추가 하락 대비용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실 지금 시장에 경기 침체 우려가 강력하게 퍼진 이유 중 하나 바로 샴의 법칙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죠. 최근 3개월 평균 실업률이 이전 12개월간 가장 낮은 실업률 대비 0.5%포인트 이상 상승한 경우 경기 불황이 찾아온다라는 법칙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조건 만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침체 우려를 더욱더 키우고 있는 건데요. 이 법칙을 만든 클라우디아 삼 경제학자 자신이 실제로는 침체가 임박하지 않았다. 과거와 동일하게 지금의 경제를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의 법칙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경제학자나 또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들을 보면요. 지금 실업률이 증가를 하고 있지만 워낙 낮았기 때문에 증가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오르더라 하더라도 역사적으로는 낮은 수준이고 정상화를 향해 가고 있는 수준이다. 라는 코멘트를 보면
꼭 실업률이 이렇게 급증했다라는 코멘트를 통해서 우리가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라고 생각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핏도 경기 침체를 대비해서 현금 확보에 나섰다기보다는 시장이 이렇게 침체 우려에 강한 하락세를 보이니까 곧 있으면 좋은 매수 기회가 나타나겠다. 일부 차익 실현에서 총알을 준비하자. 어떤 것에서 매수 타이밍이 나올까라고 기다려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사인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버핏이 냄새를 맡았다. 하락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처음 시작 질문, 과연 나도 애플을 팔까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보자면요. 개인적으로 수익률이 만족스럽다면 차익 실현을 통해서 총알을 확보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사인 정리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검은 금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 애플과 엔비디아의 악재가 될 수 있을 법한 소식들이 또 들려오면서 주말 사이 서학개미 분들 그리고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밤잠을 설치시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저희도 걱정이 됩니다. 월요일장 어떻게 출발이 될지 많은 긴장감을 안고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마켓 시그널과 함께 2부를 통해서도 국내 증시에서 보내오는 시그널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목요일, 금요일 글로벌 증시에서 조정이 나왔었는데 우리 증시도 금요일장 큰 폭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7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